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방문한 거 잠깐 후속 조치에 관한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안보 전반에 관한 2023년의 전망 그런 데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가 그 미국 방문하기 전에 바흐무트라는 데 최대 격전지를 방문했던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거기가 지금 뭐 매일 포격,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사실은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조치 측면에서는 가서는 안 되는데 일단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아마 간 것 같고, 그 바흐무트에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국기에다가 병사들 서명 같은 거, 구호 같은 거, 선전 문구 그런 걸 적은 그 국기를 갖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 회의에 보여주고 그걸 뭐 크게 선전하는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있었던 해프닝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전선으로 달려가서 병사들을 격리했는데, 푸틴은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맨날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안전한 곳만 찾아다니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 그 이번 전쟁에 뭐 도움을 준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조작하고 무슨 페이크 뉴스 내보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래머, 그런 악명 높은 프로그래머한테 뭐 훈장까지 주는 뭐 그런 뭐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푸틴의 행각, 그다음에 젤렌스키의 행동 뭐 이런 게 이제 비교가 되면서 전 세계 언론에서 이제 막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연설하면서 미국 회의에서 연설만 전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이제 논평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거기서 강조한 게 뭐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으로 미국의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어느 정도 발목을 잡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젤렌스키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케빈 메카시 공화당의 원내대표도 연설을 한 모양인데, 뭐 바이든보다는 좀 톤다운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뭐 우크라이나를 지지는 하는데 뭐 백지수표는 줄 수 없다 뭐 이딴 소리를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그 외교적 관리에 의한 겁니다.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국의 정상이 그 나라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니한테 백지수표는 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외교적 그런 그 매너가 아니죠. 그런 에티켓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했는데, 아마 여하간 공화당으로서는 아마 그걸 젤렌스키한테 했다기보다는 바이든한테 아마 따끔하게 한 소리 하면서 너무 과도한 이제 전비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뭐 그런 뭐 다짐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기서 이제 젤렌스키가 특별히 강조한 거는 미국 너가 지금 상당한 돈을 쓰면서 자국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자유 세계의 어떤 글로벌적인 패권, 그에 대한 세계적 규모의 안전 보장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한 투자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서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는 소음에 너가 러시아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너가 대신 싸워주고 있으니 미국과 EU 그리고 자유 세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리 전쟁이죠. 프락시 워라는 거. 그래서 러시아의 뭐 대변인이 아마 그대로 좀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이 프락시보다 맞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소가 남북 하늘을 내세워서 싸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때는 소리는 이제 뒷견으로 이제 남겨져 있었고, 미국은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군과 직접 냉전이 아니라 혈전을 한 거죠. 열전을 벌였던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가 그렇게 비난을 한들 그게 뭐 어쨌다는 이야기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프락시워가 맞습니다. 대리 전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그전에도 바이든한테 젤렌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거는 9.11 테러 2001년에 딱 한 번 당했지만 우리는 매일이 9.11 테러다. 매일같이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오고 애들이 납치당하고 부모와 애가 동시에 이제 폭사당하고 이런 일이 이제 하루 종일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재빠른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 막대한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걸 갖다 이번에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제 직접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문에 이제 성과가 나오니까 뭐 G7에서도 이제 환영声明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10개항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물론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이제 푸틴이 제시하는 조건,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제시하는 조건은 어느 하나도 합일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지금은 이제 프로파간다의 교환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만약에 자기들 안을 수용하고 푸틴이 물러날 수만 있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일단 그 글로벌 평화 정상회담을 하자. 거기에는 미국을 위시해서 G7 국가들이다 또는 EU가 참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휴전, 정전을 중재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젤렌스키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10개 항의 조건,
그중 가장 중요한 거는 여하간 2014년 크림반도 점령한 거 그로부터 얻어진 모든 땅 그거 내놓고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 거는 내고가 될 수 있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 그걸 그대로 두고 평화협상 이런 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젤렌스키가 EU도 방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하면 뭐 2월 초가 되지 않을까. 브라셀을 직접 방문해서 뭐 간 김에 나토도 뭐 방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 정전 협상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걸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앞으로 어떤 구도를 걸어갈 건가 정전 협상의 가능성 뭐 그런 것도 뭐 전혀 배제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전쟁 계속되고 어차피 요구 조건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식의 어떤 타협이나 굴종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마 러시아가 어찌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이제 푸틴이 그걸 응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느 한쪽이 이제 앞으로 있을 대회전에서 무너지면서 피해를 받아야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해야 그래야지 협상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헤르손을 복구하고 난 다음에 헤르손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렇다 할 전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치 상태에서 미사일하고 이제 포사격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을 만들려면 다시 한번 큰 전투가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불가피한 거고 내년 1월 달에 동계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결말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에 그럼 향후 2023년 내년에 전 세계 안보 정세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예측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미국 외교협회 싱크탱크입니다. 외교협회에서 이제 5개 이제 과제를 만들고 나왔는데 그 가장 이제 중심적인 테마 하나는 불만의 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Axis of the Aggrieved라는 건데요. 옛날에 저 아들 보실 때죠. 아들 보실 때 악의 축, 뭐 이란이니 무슨 뭐 북한이니 시리아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소말 로그 컨트리 깡패 국가들을 향해서 이게 악의 축이다라고 규정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만의 축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뭐 악이나 불만이나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악의 축 또는 불만의 축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4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여전히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안보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나름대로 다극 체제로 끌어가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군사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누리고 있거든요. 군사비가 1,000조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만을 품고 여하간 미국과 서방 세계에 조금이라도 균열이나 그다음에 약점이 보인다면 거기를 팔고 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의 축, 이 애들의 어떤 미국을 위시한 어떤 자유 세계에 대한 침공 또는 방해 공작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가 이게 가장 아마 2023년 전 세계 안보 정세에 민감한 고리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당연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문제겠죠.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상황.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어떤 그 왜곡 현상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탈피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중심적인 테마로 떠올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시 뭐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이게 과연 침공을 하느냐? 아마 결국 하게 될 거야라는 논의가 무성합니다만 그건 아마 중국의 어떤 내부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아마 조건 지어지는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승패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시 이란입니다. 이란의 이제 철통 같은 이슬람 이제 친정 세력이 영원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어떤 한 여인의 어떤 죽음 근데 그 한 여인의 죽음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근 40년 동안 응축되었던 그런 문제점들 그게 이제 그 사건 하나로 이제 발화가 된 거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여전히 어떤 중동과 전 세계에 불안정한 요소를 가져다 줄 거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요건 조금만 민감한 내용입니다만 굉장히 자국 중심주의적인 이기적인 그런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이 서방 국가들과의 어떤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강화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 이제 법안들을 만들어내면서 중국과의 딥커플링을 이제 가속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자유우방 세계라 하더라도 중국과 너무나 깊은 경제적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품을 중국에 팔아먹지 못하는 일부 국가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일본하고 한국 뭐 이런 나라가 대표적이 되겠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산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중국과의 교역을 지금 당장 때려치울 수가 없는 유럽의 선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갈등은 계속 내재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판이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 감축법 이거 정말 심각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서방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너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너무나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적 연결고리막에 이제 파종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빚을 져서 그 빚을 탕감받지 못한다면은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선진국들조차 투자할 곳이라든가 물건을 팔아먹을 데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불만을 미국에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구상에 그다음에 인류의 전 역사를 볼 때 세계 경제 안정이라든가 남의 이웃 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자국의 경제를 희생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우리는 그냥 수치로 보지 않습니까? 몇 프로 올랐다, 몇 프로 어떻게 됐다, 변동됐다. 그런데 거기 미국에 살고 있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하나 에피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들놈하고 이태리 집에 가서 이제 스파게티를 먹는데 새우가 든 거니까 한 2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먹으면서 제가 이랬거든요. 여기 스파게티 치고는 밀가루 음식 치고는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빠 그런 소리 말하고 지금 미국 가면 스파게티 한 대 30불이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 얘가 지금 위스콘신에 있는데 거기가 무슨 뭐 대도시라고는 할 수 없죠. 뉴욕이나 시카고 뭐 LA 이런 데 비할 수 없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일반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가면은 이 두세 명 가면 100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붙고 그다음에 또 팁 주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음식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미국의 생필품 물가 그다음에 식당의 어떤 그 가격 뭐 이런 게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변방의 중소도시 같은 데도 인플레가 절적 정도로 심한데 그렇다면 대도시 같은 데는 이제 말을 못할 정도겠죠. 근데 한 가지 웃기는 거는 우리 아들놈이 한국에 이제 겨울방학 때 잠시 들어왔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맥주집에 갈 거 아닙니까? 맥주 한 잔 대개 5,000원, 6,000원 하죠. 미국에는 70센트, 80센트 한다고 합니다. 1달러가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우리나라보다 6배 정도가 이제 싸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난뱅이들은 맨날 맥주만 술만 처마신다는 겁니다. 부자들만 레스토랑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뱅이들이 술 먹고 행표 부리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런데 소요 사태를 갖다가 진정시키기 위해서 온 사방에 경찰들이 동원되고 미국도 지금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 인상 때문에. 그래서 실제 뭐 아들로 말을 100%다 인용할 수는 없겠으나 거기도 나름대로 스터디 그룹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이 현재적 경제 위기를 어떻게 파헤쳐 나가야 될 거냐라는 그런 공식 비공식적인 그런 회합이라든가 세미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각 대학에서. 근데 지금 정말로 인플레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서방에서 약간 불평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과연 미국이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저런 정책들의 부분 수정을 가할 거냐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라 미국도 일단 자국 경제부터 잡고 난 다음에 해외 지원이니 뭐 어떻게 할 건지 전 세계적인 어떤 디커플링의 어떤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거지. 지금 미국 경제 바이든 행정부 뭐 지난 그 중간 선거에 나름대로 뭐 방어는 잘했습니다만 어차피 하원이 뺏긴 거고요. 그래서 작년 그 이전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가 마음대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내놓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외교협회에서 말하는 5가지 이 복잡 다기한 이런 어떤 그 민감 요소들 그런 내년에 이제 새로운 현상을 발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5개 테마가 어떤 식으로 서로 엮이면서 세계 안보 체제를 또는 이제 세계 경제체를 이끌어 갈 건가 하는 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외교협회의 이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일본이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3개 문서를 발표하면서 적에 대한 주적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다가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기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사 이번에 그런 안보 개정이 만들어졌다 한들 기존의 전수 방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거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우려할 만한 군사 대국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한국을 비롯한 북한, 뭐 중국 이런 데서 우려하는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진하에서 또다시 이제 대규모 군사 기동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다음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굳이 일본이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립적인 군사 이론과 군사 마니아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 기동 훈련은 일본을 부분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거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강대국들 안의 각 축이 이 정도로 민감하게 복합 다기하게 전개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연 냉전 시대의 갈등 구조라는 거는 갈등 구도라는 건 굉장히 간단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복잡 다기한 경제가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적이 인류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시기에 1929년과 같은 대공황이 도래한다? 이럴 경우에 전 세계는 어디로 좌표를 설정할 건가 하는 게 2023년에 가장 큰 아마 안보적 화두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